저희가 1교시 고상철 교수님과 함께 친해져야 될 분입니다. 세법의 신, 부동산 절세 전략의 고수님, 우리 김윤석 교수님 청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강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짧습니다. 예. 우리 아까 우리 토미 교수님은 아까 그 소개 동영상 보니까 역시 디자인 하신 분이라 스튜디오에서 찍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냥 강의실에서 찍었습니다. 강의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좀 민망하기도 하고. 자, 하여튼 저희가 이제 사실 이 부동산 콘서트가 거의 한 1년 동안 하면서 많은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창기 때부터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중간에 오신 분도 계신데요. 사실은 많은 얘기를 담다 보니까 우리가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전달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좀 피로감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또 자료가 남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보람이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계속 이 콘서트를 활용하시고 또 응원하시고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는 아마 저희보다 더 여러분들이 아마 전문가가 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년에도 저희가 더 좋은 주제들로 많이 계속 기획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거니까요. 응원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오실 거죠? 네. 오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은 세법이나 아까 우리 구상철 교수님 부동산 공법은 사실 매년 개정이 됩니다만 사실 세법도 이제 개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세법 개정은 보통 정부가 한 8월경에 정부 개정안이 나옵니다. 정부 개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개정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12월 달에 지금 조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정부 개정안을 통해서 과연 내년에 세금 제도가 어떤 식으로 바뀔 건지, 어떤 점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지를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리는 것으로 가는 거니까요. 아마 내년에 이제 이것이 확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콘서트 때도 좀 오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부 개정안이 다 통과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주제를 보시면요. 세테크 전략 첫 번째죠. 올해나 내년에도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주택 임대사업 육성인 것 같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을 계속 육성하겠다. 자, 우리 주택 임대사업 하면 정부의 아까 우리 고상철 교수께서 그 정부의 정책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정책의 주택 임대 정책의 이슈 정책이 뭘까요? 이슈 정책이 영어로 이게 써 있던데 맞습니다. 뉴스테이 정책입니다. 뉴스테이 정책입니다. 뉴스테이 정책. 바로 그 뉴스테이 정책이 바로 정부의 핵심이거든요. 아까 우리 토미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딱 들어보니까 와닿는 말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앞으로 주택이든 모든 부동산은 컬처, 문화가 부동산의 가치 결정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혹시 나중에 제가 이분 책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만 문화가 부동산을 살린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하원천 박사가 쓴 책인데 그 책에도 보면은 문화가 앞으로도 부동산의 가치를 살린다.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의 정책 자체가 아까도 토미 교수님 얘기했다시피 도심 재생이잖아요. 도심 재생이죠. 아까 리모델링도 어떻게 보면 재생문화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수리를 해서 재생을 해서 가치를 높여서 어떤 매도 전략을 짜는 거죠. 근데 약간 다른 얘기를 하면 지금 여러분들 풍수지리도 관심 많으시죠? 근데 저도 이제 풍수지리 강의를 거꾸로 한번 들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풍수지리가 굉장히 유행이 돼요. 근데 미국은 음택은 유행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사고는 뭐냐면 음택은 뭐죠? 조상의 음덕을 통해서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양택은 뭐예요? 조상과는 상관없이 뭔가 내가 소품을 활용해서 뭘 이렇게 꾸며가지고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런 걸 스테이징 하우스 기술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리모델링도 거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을 보여줄 때 리모델링 하기는 좀 뭐하면 이제 소품을 정리해가지고 근데 소품 정리를 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대요. 다시 말하면 소품 정리 전문가 직업이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소품만 전문적으로 정리해 준대요. 그래서 집이 잘 나가게끔 만드는 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위 말하는 정리 전문가 있잖아요. 정리 전문가. 우리 구상철 교수님 막 그랬잖아요. 정리할 거 있으면 다 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 전문가라는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리 전문가 교육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 전문가가 뭐냐면 부동산 정리, 아까 다운사이징 있었잖아. 부동산 정리, 사람 정리, 그렇죠? 술 정리, 소품 정리, 다 정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는 거죠. 단순화시켜서 거꾸로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저는 굉장히 그게 앞으로도 의미가 있는 도심재생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 다음에 아까 리모델링이 이제 확대가 되면 그게 이제 요즘 유행하는 가로, 주택, 정비사업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블록 단위 개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나중에 저희가 이제 주제가 좀 선정이 되면 복권 때 이렇게 또 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또 우리 고상철 교수님 또 파트니까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렇게 주택 임대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가 역시 전월세 대란 방지를 위해서는 이 주택 임대 사업을 활성화시키자. 두 번째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소위 말해서 자본이득, 캐피탈 게인을 노리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어떤 투자 전략이 이제는 좀 안 맞다는 거죠. 아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소위 말해서 지금 세대 교체가 되면서 많은 은퇴자리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퇴자 입장에서는 사실 뭐 그 목돈 가지고 시세차를 올리면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긴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중소형 주택 투자를 계속 하지 않을까.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뭘까요?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소형 주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거래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고 임대사업자를 육성을 많이 하겠죠. 그럼 임대사업자 육성이 되면은 수익률이 나오니까 그분은 은퇴 자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임차인은 중저가 아주 저가에 저렴한 임대가 되는 거니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칭찬을 받으니까 내년 총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다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 임대 사업을 육성하는 것이 이번 세제 정책에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소형 주택 지금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규정인데요. 지금 주택 임대 사업자가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도생주택을 내가 분양을 받아요. 내가 아파트가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을 세 채를 분양을 받는 거야. 그러면 분양을 받으면 가장 큰 혜택이 뭐냐면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대신 조심할 거는 최초 분양을 받았을 때는 취득세가 면제가 돼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그럼 도생은 뭐 60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가 내가 그걸 갖다 가지고 있으면은 재산세가 50% 감면을 받아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면제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다면 임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임대소득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혜택이 있냐? 그 혜택을 국세청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상가 임대한 사람은 혜택이 없고 주택 임대한 사람만 혜택을 준다? 논리가 안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지만 이제 정부는 이제 국토부에서 뭐냐? 스테이 하우스. 대통령이 좋아하잖아. 스테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바람에 주택 임대 소득세를 줄여주기로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실제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임대는 20%고 준공공 임대는 50%가 됩니다. 근데 요 비율을 몇 프로까지 늘려주겠다는 거예요? 30%까지. 그러면 지금 임대 소득세가 감면이 되면 거의 다 모든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입 임대주택을 물량을 계속 늘려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준공공 임대에는 50%인데 크죠? 준공공 임대. 이거는 이제 공공이 말 그대로 임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준공공 임대하고 기업형 임대. 요게 이제 이번에 개정안 들어왔는데 기업형 임대는 이제 기업형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개인 임대사업자 말고 기업형으로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LH 부지라든가 그런 걸 사가지고 거기다 지어서 임대를 하는 거죠. 아니면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하는 거죠. 아니면 LH가 지어놓은 걸 다 사가지고 이제 임대를 하는 거죠. 그런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50% 혜택을, 75%까지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개인 임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책의 효과를 발휘하려면은 개인 임대 사업자보다는 기업형 임대를 해서 뭐 진짜 통으로 뭐 150세대, 그렇죠? 뭐 300세대 전체 임대 관리한다. 이래야지 사실은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형한테는 엄청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그 기업형으로 임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임대 사업자 등록도 올해보다도 내년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무임대. 이것도 의미가 있는 규정일 것 같아요. 지금 임대주택법상은 우리가 의무임대기간이 일반 임대가 5년이란 말이에요. 옛날엔 10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7년 줄이고 지금 5년을 줄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몇 년까지? 4년까지 지금 낮춰주겠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한 4년 정도 되면은 어때요? 내가 시세 차익도 좀 노릴 수 있고 그 다음에가 좀 자금 흐름도 내가 원활하게 돌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자, 그래서 상당히 이것도 의미 있는 규정으로 좀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임대주택 요건도 완화가 된다는 거죠. 기준시가 3억, 국민주택 규모 이하하고 엔드 기준시가 3억인데 얼마로 바뀐다는 겁니까? 6억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죠, 지금? 우리가 이제 서울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기준시가가 3억이 넘는 것들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형주택 물량은 이제 3억 이하 되는데 서울 역세권 같은 경우는 소위 말 3억이 넘는 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는 혜택이 없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기준시가 6억 이하까지로 완화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요게 오늘 제가 강의한 것 중에 좀 제일 중요한 어떤 개정상 이슈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임대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번 더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 만약에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양도했을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상향 조정해주겠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우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지금 오늘 오신 분 중에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뭐죠? 내가 주택이나 땅이나 건물을 몇 년 이상이죠? 3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내가 팔게 되면 우리가 차익에 대해서 일정률을 공제해주는 제도. 이게 바로 이제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공제받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공제를 확대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준공공임대주택을 여기 보다시피 만약에 10년간 임대를 해주면 개정안에는 뭐예요? 60%를 70%까지 연장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가 고대상 매입 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은 일반 장특공제가 18%에서 이제 30% 되는데 여기에다가 6년 이상이 되면 6년째부터 요 율에다가 2%씩에서 2%에서 10%를 더 가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주택의 범위에 누구도 포함시키겠다는 거예요? 건설 임대주택도 포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정부가 무슨 생각하는 걸까요? 계속 얘기하지만 매입 임대주택은 늘어나는 임대주택 수가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사가지고 임대사업 하는 거니까. 근데 건설은 뭐예요? 내가 유유부지 있으면은 아예 통으로 지어가지고 도생을 지어가지고 아예 내가 분양 임대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정부의 효과도 확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건설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자. 그럼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건설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찾는 게 문제가 되겠죠. 또는 그 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기를 끌겠죠. 그럼 그 부지가 어디냐? 그 위치가 어디냐? 그거를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거를 알아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고 교수님한테 물어보시면 되죠. 토지는. 그렇죠? 집원만 불러달라고 하세요. 가르쳐 줄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는 거 봐서 가르쳐 주겠죠. 자, 그 다음에 기업형 임대 사업자에게 만약에 이것도 의미 있는 규정이거든요. 매각하는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 과통에 자, 뭐라고 됐습니까? 개인 소유 토지를 기업형 임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한테 양도했을 때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10% 감면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사업자는 뭐냐? 8년 이상 준공공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 호수 이상의 민간 임대를 취득했거나 추천 임대 사업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준공공 임대를 자꾸 키우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여튼 정부는 그거예요. 우리가 전월세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안정화되려면 장기 임대가 돼야 되거든요. 장기 임대.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다른 얘기지만 장기 전세 주택이 굉장히 떴었잖아요. 그렇죠? 장기 전세 주택. 그러면 우리가 철거민 주택 같은 거에서 내가 그거 사가지고 그런 광고지 보셨죠? 지하철 타다가 뭐 장기 전세 주택에 로또 맞을 수 있는 방법 해가지고 뭐 무슨 실장 번호. 그게 뭐냐면 철거민 주택 그거 사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입주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장기 전세 주택에 입주할 수 있거든. 그러면 거기 뭐 세곡지구 뭐 그거 나옵니다. 좀 과대 광고가 있는데 자
그러면 그 장기 전세가 인기를 끌었던 게 뭐죠? 말 그대로 장기 전세거든요. 20년 동안 내가 전세금만 내고 일정 율만 올라간다면 뭐예요? 내가 굳이 뭐 대출 많이 끼고 사지 않아도 내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이거예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정부도 원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뭐 4년 임대하면은 뭐 혜택을 준다, 5년 임대. 근데 그거보다는 8년, 10년 하기를 원하는 거지, 사실은. 그러려면 개인한테만 이 역할을 맡겨서 안 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한테 혜택을 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죠. 그럼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자금적인 여유는 있는데 땅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지 뭐. 개인은 별로 개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땅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을 비삼용 토지를 여기다가 넘겨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양도세를 내가 감면해 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걸 도생주택이나 이런 거로 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은 분명히 그 매수자는 누가 된다는 거예요?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거꾸로 생각하면. 네,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번에는 뭐냐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법인입니다. 자, 법인이 가지고 있는 만약에 비사업용 부지를, 만약에 매각을 한다. 그러면 개정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인의 비삼토지에서 제외된 토지에는 매입이나 건설 임대주택이 있지만 그 범위에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토지도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기의 논점 이거네요. 개인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기업형 임대사업자에다가 사업자한테 매각을 한다. 그러면 양도세 감면해 줄 테니까 파세요. 그렇죠? 당시 활용계획 없으면. 그 다음에 기업이 유유부지를 갖고 있는데 어차피 나대지 짜투리 땅이다 보니까 개발도 못 하기도 애매해. 기업이 하기에는. 그러면 그거 파세요. 누구한테? 기업형 임대사업자한테.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 지나가는 생각인데 그러면 자 기업이 갖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지금 어려워. 그래서 파산합니다. 그렇죠? 그럼 경매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걸 경매로 받아. 경매로 낙찰을 받아. 낙찰을 받아서 기업형 임대사업자한테 파는 거야. 돈 됩니까? 안 됩니까?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나가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금이 어떤 개정상이나 세금 제도를 보시면 뭐 세금이 뭐 세율이 복잡하다, 세금이 많다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지금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어떤 정부의 세제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 전략을 거꾸로 짜보자는 거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요? 그러니까 역발상이 그래서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까 우리 고 교수님 말씀하셨던 아까 있잖아요. 새만금 그런 정부의 정책 자료 다 있어요. 근데 그 자료 속에서 과연 내가 투자자를 어떻게 짤 것인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눈을 여러분들이 여기 콘서트에 와서 뜨고 가져가시면 그게 이제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북콘을 통해서 뭘 하셔야 되냐면 돈을 버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막 후기에다 올려주셔야 돼. 막. 내가 이게 들었는데 진짜 몇 번 왔는데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는데 진짜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전문가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샀는데 올랐다. 그렇죠? 자, 올랐다. 그런 얘기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저희도 보람이 있고. 그랬는데 아무리 들어도 실패만 하더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가? 완전히 까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분들이 늘어나셔야 됩니다. 정말 북으로 오셔서 강의로만 듣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해서 돈도 버시고, 그렇죠? 또 보는 중개를 하신 분이 있다면 중개를 창조적으로 내가 저렇게 해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을 통해서 뭔가 중개, 투자에 활용하시라 이거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보면 보는 걸로, 듣는 걸로 끝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그걸 실천에 옮겨보시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다거나 저거 하다 보면은 그런 걸 이제 우리 이런 토크를 들 때 질문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관습례제 확대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혹시 리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리츠? 제가 이제 리츠 관련 이제 실무 강의도 좀 하러 다니는데요. 리츠는 아마 우리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알겠죠. 리츠가 뭡니까? 리츠라는 거는 말 그대로 PF의 어떤 대안적 요소로 나온 거죠. 말 그대로 그거는 이제 발기 설립을 해서 영업인가를 맡아서 그 다음에 상장을 하는 거죠.
상장을 해서 그 상장 자금으로 부동산 개발도 일정 부분 하고 임대 관리도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의 리츠 회사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최근까지도 리츠 회사가 가장 많이 개발 투자를 많이 했던 게 이제 호텔 리츠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임대주택 리츠를 굉장히 정부가 많이 권장해요. 이양할 거면 임대주택 리츠로 해라.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신문에 나왔었죠. 인천 도화지구가 리츠 자본이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업 시행자하고 같이 공동 프로젝트로 해서 기업형으로 임대주택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게 완판 때렸단 말이에요. 그냥 완판 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1호 모델이 성공적으로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일군건설사들도 그런 식의 개발 행위를 많이 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그냥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투자해서 개발하는 그런 리츠 말고 이양하실 거면 주택 임대 리츠 하다가 하시면 세대상 혜택을 더 주겠다 이거예요. 리츠들한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자기관리 리츠란 말이에요. 그럼 이 자기관리 리츠 회사가 주택 임대 수입이 발생이 되면 이 임대 수입을 소득공제 주겠다는 거예요. 소득공제를 해주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동산의 투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그런데 준공공, 기업형 임대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 임대하여 했을 때는 8년 동안 소득금액의 몇 프로를 공제 주겠다는 거예요? 100%. 법인세 100%. 법인소득의 100%를 공제 주겠다는 거예요. 8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법인세가 없게끔 해주겠다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리츠 회사 입장에서는 이양할 거면 자기관리 리츠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관리 리츠 중에서도 주택 임대 리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주택 임대 리츠 회사는 쉽게 말하면 그냥 명목회사예요. 명목회사. 그러면 임대관리 리츠가 직접 임대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임대관리 리츠는 AMC라는 회사한테 맡겨요. 그러면 AMC는 Asset Managing Company. 그래서 요 AMC가 임대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AMC가 다 못할 수 있죠? 그러면 그 AMC가 누구한테 이거 맡기겠어요? 공인중개업을 하는 분들한테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주택임대관리가 곧 뭘 말하는 거다? 자산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산관리 시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선상에서 특히 여기 이제 중개업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아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뭔가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해서 더 공부도 좀 하시고 특히 임대주택법이 계속 변화가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법 공부도 좀 더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농어촌주택. 요거는 이제 이거죠. 요새 귀농주택 있잖아요. 귀농주택. 내가 서울에다가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는데,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여주에다가 귀농을 합니다. 여주에다가. 왜 여주에 귀농을 하죠? 아까 우리 고 교수님 강의할 때 못 보셨어요? 거기 그 전철 다니잖아요. 경전철. 성남을 통해서 여주를 해서 어디로 가요? 남원주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원주에다가 내가 농어촌 주택을 하나 사두는 거야. 원주에다가. 왜 원주예요? 아까 그 얘기는 없어졌던데 이번에 그 대관령 뚫렸죠? 뚫렸잖아요. 그러면 KTX 타면 그게 보통 강릉까지 한 2시간 40분, 50분 주파던 거를 그거 하면 1시간 20분대 주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원주를 거쳐요. 그러니까 원주는 이래저래 좋은 거야. 정부가. 원주는. 그렇게도 가고 남원주로도 여주에서 연결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농어촌 주택을 어디다 사는 거야. 그렇죠? 그 상태에서 서울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낼까요? 안 낼까? 이 얘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난 귀농하러 갈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귀농과 귀촌은 틀린 거예요. 귀농과 귀촌은 틀린 거죠. 귀촌은 농사지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휴양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휴양 목적이야. 그래서 제가 곤지암에서 그 요즘 유행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 이장님을 만났어요. 그 이장님을 만나는데 제가 이장님 만나서 막걸리 한잔 하시죠. 그랬더니 막걸리 안 먹는다는 거예요. 나를 지금 뭘로 보냐고. 요즘 이장님은 막걸리 안 먹습니다. 그러면 이장님 뭘로? 양주. 그렇죠? 자, 이장한테 잘 보여야 되는 이유 아시죠?
내가 농민이 되려면 이장 같은 꼭 잘 보여야 돼. 농지 인정 받으려면. 그렇죠? 자, 이런 건 책에 안 나와요. 이장하고 친해지기. 이장 친해지기. 그렇죠? 자,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약 한잔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이제 귀농 사업을, 요새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많이 줘요. 그래서 사실은 귀농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분이 참 깨이신 분이라 그분이 당나귀도 키워요. 그래서 당나귀도 키워서 애들 오면은 당나귀로 한 바퀴 이렇게 마을 돌리면서 뭐 모신까지 태워주고 그래요. 그런데 귀촌자들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귀농 사업이 안 된대요. 왜? 귀농은 막 이게 체험 마을이잖아요. 그 체험하니까 막 학생들 데려서 보여주고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건데 귀촌한 사람들은 조용하려고 왔거든. 근데 왜 조용한데 왜 이렇게 당나귀 끌고 다니면서 왜 자꾸 이렇게 다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사업 진행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서울에서 만약에 귀농할 건지 귀촌할 건지 정확하게 구분해라. 그래서 하실 거면 귀농하시는 분들은 오셔야지 도움이 되는 거지 귀촌은 절대 도움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귀농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서울집을 팔면 양도세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어디까지 지금 확대하겠다는 거냐면 읍면에서 동까지 연장하겠다는 거예요. 동까지.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골에 폐가가 되는 집들이 많거든요. 요새 안 살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새 농사를 지으면은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은 시골집에 안 살아.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읍으로 나가는 거예요. 면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새는 읍면 지역에도 요새는 아파트를 지어요. 신축 빌라를 지은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애들은 거기서 살아. 왜냐면 거기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나는 나홀로 출근하는 거야. 농지 있는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거죠. 농사 지으려고. 출퇴근.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이제 옷 갈아입고 트랙터 몰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출근 시간 있겠죠? 출근 시간은 몇 시예요? 해 뜰 때. 퇴근 시간은 해 질 때. 그렇죠. 해 지면 퇴근해야지. 자, 그러니까 요새 이런 폐가들이 늘어나는 거야.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요것을 농어촌 주택 장려를 동까지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동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농어촌 주택인 장려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가 요 부분은 이제 그 좀 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토지 보상, 도시개발법상의 수용 행위를 통해서 토지 보상을 받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수용지를 찍어가지고 경매로 낙찰받아서 수용 보상을 받는 그런 투자자들도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고수이신 거죠. 근데 이 수용 보상지가 전국적으로도 오래도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슈가 많았냐면 어떻게 수용 보상금을 많이 받고 뭐 이거 하려고 이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건 좀 지금 현재 현금 보상을 받으면 15% 양도세를 감면해 줍니다. 근데 이 감면율을 전반적으로 지금 5%씩 다 줄여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5%가 10%, 채권 보상 받으면 15%, 대토 보상 받으면 15%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토지 보상지 같은 데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줄어드니까 양도세가 그만큼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많이 나와진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양도세를 추징하겠다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용보상지도 뭐 양이 많지 않은 모르는데 지금 국토균형 그런 촉진법에 따라 전국토가 다 수용 뭐 평택 아까 말했던 그런 식으로 다 개발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세수 차질이 있어서 이걸 좀 강화시키는 전략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거 플러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비사업용 토지 매도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상정착물이 없는 나대지라든가 잡종지를 매각하면은 비사업용 토지를 보잖아요. 그럼 이런 비사업용 토지를 보면은 어떤 불이익이 있냐면 내가 만약에 땅을 팔았는데 시세차익이 1억 원이야. 그러면 1억 원을 갖고 있는데 1억 원의 땅을 10년 갖고 있었어요. 10년. 그러면 10년 가지고 있어도 1억 원의 토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안 돼요. 그러면 1억 원에서 그 장특공제를 못 받으면 그냥 1억이 되는 거야. 그럼 거기서 마이너스 250만 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1억에서 250 빼면 얼마예요?
네? 1억이죠? 뭘 빼셔. 그냥 1억이지. 아, 1억에 250배는 9,700 얼마나 1억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비삼용 토지를 팔면은 단순히 생각해도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겠어요? 적게 나오겠어요?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한 가지 지금 청신유는 요거는 하여튼 내년 개정 통과되는 걸 정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뭐라고 돼 있죠? 장특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야. 장기 보유특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요거를. 비삼용 토지도. 그러면 지금 비삼용 토지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지금 이걸 완화시켜 주겠다는 거죠. 원래 이거를 올해 이걸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삼용 토지도 해주겠다. 그거는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토지를 빨리빨리 매각을 해서 그걸 사가지고 뭐 아까 말했던 뭐 임대주택을 짓든지 뭔가 건축행위를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매도자의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고려를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내년 개정 통과되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 콘서트 때 오시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겁니다. 대신 이제 요거는 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기본 세율에다가 10%포인트를 가산하는 거 있죠? 그러면, 자, 이제 만약에 개정한 대로 된다면은 1억 원에 대해서 내가 이 땅을 10년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 비삼토지도 매년 3%씩 차익을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억에 10년이면은 3% 곱하기 10년이면은 몇 프로가 되는 거죠? 30%. 30%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억에 30% 빼주면은 7천만 원 되는 거죠? 그럼 1억으로 계산할 거를 7천 원 줄여준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쭉 계산했는데 세율이 지금 현재는 중과가 유예가 되기 때문에 6에서 38%가 되는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10%포인트 올리겠다는 거예요. 세율은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는 거죠. 그렇죠? 어쩐지 잘해주더라. 예. 그러면 10%포인트 올리면 몇 프로 돼요? 16에서 48%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율은 좀 올리고 우리가 차익은 줄여주는 그런 전략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장특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으면은 세율을 좀 올리더라도 세금 절세 효과가 나올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사안에 따라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딱 두 가지예요. 정부는 내년에도 주택임대사업자를 육성하겠다. 그래서 임대소득세 혜택을 더 늘려가겠다. 두 번째는 비삼용 토지도 매각이 되면은 장특공제를 해준다. 그러니까 토지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거죠. 다만 세율 10%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거에는 올해까지는 투기 지정 지역만 10%포인트 올리는 게 있었거든요. 비투기 지역은 그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투기도 비투기 안 가리고 10%포인트를 올리겠다. 지금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 도가 되면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다음 콘서트 때 꼭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냥 제가 개념적으로만 설명드릴게요.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근거 명확한데요. 지금 정부는 이제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규제로 가겠다는 거예요.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얘기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상속이나 증여 왔을 때, 특히 이제 상속 같은 거 왔을 때, 과거에는 차명 거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세 같은 거는 신고기한이 6개월, 9개월까지 연장해 줍니다. 6개월까지.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상속 재산 평가가 되게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상속 재산이 이제 부동산하고 이제 그 유가증권이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등기부 등본도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금방 평가가 돼요. 근데 문제는 예적금 같은 게 문제가 되거든요. 예적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차명 계좌가 많았어요. 그래서 상속세 같은 경우는 신고를 했어도 다시 우리가 국세청에서 조사 추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차명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차명 거래는 다 증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래서 지금은 그 차명 거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위법이에요. 지금 문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많이 강화됐고 그 다음에 증여세 포괄주의의 얘기의 논점은 뭐냐면 증여세는 열거주의였어요. 요렇게 열거된 것만 증여로 본다. 근데 이제 포괄주의는 뭐냐면 법령에 열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만약에 판단이 되면 다 증여세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 얘기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증여세로 보는 것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세대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0년대, 80년대 사업하셨던 분들이 징여도 요새 많이 하고 있고 상속도 많이 하고 있어요.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세청에서 좀 강화시키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자, 향후에 뭐 징여세 부분도 조금 더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다음 콘서트나 그 다음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제 못다한 얘기는 또 우리 또 토크 콘서트가 있으니까 그때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